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다라는 채널에 출연해서 술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너무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충분하게 제가 술에 대해서 생각하는 논지를 긴 호흡으로 전달드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조금 추가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술은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많이 동의합니다. 술 많이 마셔가지고 좋을 거 없죠. 심하게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거나 너무 자주 술 마시거나 그런 거 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모두가 다 아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이 술이 문제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 사실은 한켠에 잠깐 밀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긍정적인 각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잔 하면서 가벼운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만 꽉꽉 하면서 영상 시간을 막 채우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지겨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저도 한 잔 살짝 걸치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은 듀웰이라는 술이고요. 벨기에 맥주예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처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벨기에 맥주 특유의 굉장히 진한 그런 스타일의 맥주고, 한국 그 이마트에서 파는 맥주 중에 꽤 맛있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니까 되게 달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술과 관련된 플라톤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플라톤의 견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플라톤의 책에 나오는 특정한 내용에 착안한 저의 생각이라고 보면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아요.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에 대해서 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가 가장 이상적일 것이고, 그리고 그 국가에 빗대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가가 잘 균형이 갖춰져야 잘 굴러가듯이 한 사람의 영혼도 잘 균형이 맞춰야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게 플라톤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국가라는 책에 대표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책에서 플라톤은 전사계급의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걸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요. 왜냐면은 전사들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고, 필요할 때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고, 절제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용기와 절제를 술 취해버리면 상당히 많이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전사는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 또 다른 전사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사가 술에 취한다는 거는 되게 모순적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전사 계급이 아니어도 국가라는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쪽으로 플라톤이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영혼을 나쁜 쪽으로 불균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플라톤이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법률이라는 다른 책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는 술에 대한 생각이 사뭇 달라집니다. 거기에서도 술을 반드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통제된 상황 아래서의 술자리는 영혼의 힘을 기르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술자리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지 않은 정신이 멀쩡한 현명한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이 다른 술에 취한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그 모임을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술자리는 너무 자주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잘 갖춰진 조건 아래서 술자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영혼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이 책에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법률에서도 여전히 플라톤은 술이 안 좋다, 영혼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에는 의견의 변함이 없어요. 술에 취하면 고통과 쾌락이 모두 다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똑같은 고통이라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똑같은 쾌락이어도 그게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게 감정적으로 변하고, 사고력은 되게 마비가 됩니다. 이성적인 능력이 상당히 퇴화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물론 자꾸 지속되면은 당연히 안 좋지만, 가끔씩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은 오히려 훈련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플라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하면은 그 순간에는 몸이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힘이 다 빠져버리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몸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술을 마실 때 취하면은 그때 그 당시에는 영혼이 약화가 되지만, 만약에 그거를 잘 통제된 상황에서 할 수 있으면은 오히려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플라톤은 인간의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이
주요한 인간의 덕으로 생각하는 게 용기, 절제, 정의, 지혜거든요. 용기는 플라톤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사회에서 인간의 상당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려면 필요한 상황에서 분명히 불의에 대항해야 될 때도 있고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자기를 지켜내야 하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러려면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현대사회는 별로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용기를 키워주는 사회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용기는 상당히 중요한 인간의 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기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두려움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플라톤은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고통이나 죽음처럼 나한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해에 앞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경우는 자꾸 그러한 두려움에 노출됨으로써 길러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힘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불명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꼭 내가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죽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내가 비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은 다르게 말하면 수치심인데요. 그런데 이 수치심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수치심을 적당히 갖추는 게 인간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치심을 모르는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심은 오히려 일정 부분 약간 길러주는 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플라톤은 바로 술이 이러한 수치심을 적당히 잘 관리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행동을 반드시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행동에 이끌리죠. 왜냐하면 쾌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막 욕망들이 들끓게 되고요. 통제력은 감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신 상황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책에서는 가끔씩은 술을 마시면서 되게 실수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상황, 내가 조금만 선을 넘으면 이제 실수하겠다, 내 안에서 어떤 욕망들이 들끓는데 그거를 내가 잠깐 선을 넘었다가는 나는 되게 부끄러워질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수치심에 대한 감각을 적절하게 훈련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씩은 실수를 저질러 보는 것도 좋아요. 특히 어느 정도 어렸을 때, 한 20대 초반의 나이에는 큰 실수를 저지르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작은 실수 있잖아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지, 당연히 누군가한테 해를 가하면 안 되지만 내가 되게 흑역사로 남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쯤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조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살면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과음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들을 했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20살 때, 그 다음에 막 군대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 정도 나이 때까지만 해도 막 친구들이 막 죽어라 퍼마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웬만하면 술을 많이 마시려고 안 해요. 정말로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강하게 취할 정도로는 술을 안 마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런 술에 대한 절제심 뿐만 아니라 참 인생이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한순간에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그런 술 취함의 경험으로부터 얻긴 했죠. 근데 물론 저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얻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너무 막 숙취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었고, 막 굳이 그렇게 남기지 않았어야 될 흑역사를 남기면서까지 이런 교훈을 얻은 건데, 플라톤은 그렇게까지 하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은 그 술자리를 잘 통제할 수 있는 맨정신의 어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정도로까지 치닫기 전에 그 교훈을 미리 말로써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어른이면 안 되겠지만 나보다 더 현명하고 인생 경험도 많고 강인함을 갖춘 그런 어른이 잘 통제를 해준다면 훨씬 더 술자리로부터 배우는 게 쉽고 또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술이라는 주제를 떠나서도 저는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열띤 감정을 갖고 놀아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인생을 그냥 절제하고 너무 공부만 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만 성실히 노력하고 그러고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들뜬 마음, 일탈, 당연히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탈 말고 적법한 선에서의 어느 정도의 일탈을 하면서
노는 경험을 몇 번 정도 쌓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게, 늦바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여러 번 목격한 사례인데, 너무 어렸을 때 성실하게 공부하고 20대 때를 억눌려가지고 막 젊은 시절을 보내고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되게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물론 어렸을 때 놀았다고 해서 무조건 실수 안 하고, 막 또 어렸을 때 안 놀았다고 무조건 늦바람 들고 그건 아닌데, 그래도 경험으로 밀어보자면은 너무 금욕적으로 살기보다는 대부분 사람이, 물론 그 금욕에 타고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어느 정도는 욕망을 표출하면서 살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그냥 뇌피셜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니체의 견해도 조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직접적으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이론을 내놨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그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디오니소스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다루거든요. 디오니소스 축제는 고대 그리스의 술 축제였고요.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노래 부르고 공연 보고 그랬던 축제입니다. 근데 니체는 그 디오니소스 축제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평가하거든요. 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 술 취함이라는 상태, 혹은 그 술 취함과 비슷한 어떤 도취의 상태에 대해서는 나름의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 비극의 탄생에서 꿈과 도취라는 서로 상반된 생리적 상태가 있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꿈 같은 경우에는 현실 같은 환상의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되게 현실같이 느껴지지만 어디까지나 환상인 것이 꿈이고요. 반면에 도취는 환상 같지만 전혀 실제 같지 않고 굉장히 환상적으로 느껴지지만 어디까지나 실제인 그런 상태입니다. 니체는 꿈의 특징은 이상화라고 생각했어요. 되게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것들이 꿈에서는 되게 완벽하게 나타나고요. 아름다운 것들은 훨씬 더 아름답게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채로 나타나기도 하고, 슬픔이나 절망 이런 것들도 분명히 꿈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것들마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부정적이지는 않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되게 명작 영화 이런 거를 보면 슬픈 영화라고 해도 그 영화에서의 슬픔은 결국에는 어떤 그 영화가 가진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나타나잖아요. 이런 걸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악몽을 꿀 때도 있죠. 근데 니체가 말하는 여기서의 꿈은 그런 악몽의 상태는 아니고요. 꿈은 희망의 의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지점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꿈꾸게 되는데, 물론 밤에 잘 때 꾸는 꿈도 꿈이지만 니체가 말하는 꿈은 이 두 개가 어느 정도는 융합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꿈의 세계에서는 아픔마저도 더 완벽한 무언가를 이루는 계기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인간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질서, 사회적인 체계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이 특정한 꿈을 꾸면서 이상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야, 지금 세계보다 더 완전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꿈을 꾸면서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반면에 도취의 상태,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하기에는 고대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맛봤던 그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현실도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구나 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꿀 때는 현실이 아닌 환상적인 지점을 내다보면서 마치 그것을 실제하는 것인 것처럼 느끼면서 거기로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아직 현실에 구현되지 않은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꿈은 우리의 현실에 더 안정성을 부여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도취는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취에서는 오히려 이 지금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이 현실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지금 내가 잠깐 안정적이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도 사실은 어떤 껍데기에 불과해서 그 껍데기를 들추고 나면 거기에는 완전한 무질서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폭로해버리는 상태가 도취의 상태거든요. 니체는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계들은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집이라는 경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사회에는 어떤 법이라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고, 이런 다양한 경계나 틀이 우리 삶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실체는 아니고 우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틀들을 다 걷어내고 나면 이 세계의 실제는 그 어떤 틀로서도 완전하게 파악되지 않는 무질서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질서에 따라서 잘 살아가다 보니까, 꿈의 세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축된 여러 질서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다 보니까 그 무질서한 에너지를 느끼지 못하다가 도취의 상태에서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취의 상태에서는 현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취는 파괴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 정반대로 파괴의 힘이기 때문에 창조의 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거는 어떤 거를 대체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빈 공간을 메우고 다른 것으로. 기존에 있던 땅에 다른 체계가 있었는데 그 체계를 허물고 다른 체계를 세우면서 어떤 나라를 건립하고 이런 것이 창조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것을 허무는 작업이 필요한데 바로 이 도취가 가져다주는 특유의 그 생리적인 상태에서 우리는 이 해체를 그 어떤 상태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취는 변화의 힘을 갖기도 하고 창조의 힘을 갖기도 합니다. 그 한국 책 중에 에디톨로지나 창조적 시선 이런 책에서 그 저자분이 내놓으시는 주요 메시지가 결국에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배열하느냐의 문제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취가 바로 그러한 기존과 다르게 자르고 배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술이 가져다주는 도취의 상태가 이렇게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또 적절한 환경 속에서 술을 마시면 그게 영혼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다른 마약에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에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한국도 왜 안 하냐 이런 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런 마약류를 더 합법화하고 그것을 괜찮은 것으로 바라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 해체의 중요성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을 이룰 때는 질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질서는 항상 해체에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굳이 따지자면 질서가 훨씬 더 강력한 상태에서 해체는 어느 정도 일부의 역할을 할 때 저는 인간 사회가 되게 잘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해체의 힘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이미 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해체의 기회는 충분히 생리적으로 잘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다른 마약까지 포함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그동안의 경향성은 해체성의 증대라고 봐요. 특히나 선진국 사회에서 그랬고 선진국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자꾸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한두 가지씩 다 괜찮다고 하면서 기준을 열어줘 왔던 게 현대사회의 경향 중 하나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해체 방향성은 자유를 증진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에 와서는 좀 한계에 달했다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더 해체로 나아갈 수는 없고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앞으로 또 질서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되느냐를 훨씬 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 그런 시점에서 다른 약물류 같은 거를 더 퍼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술도 되게 제한적으로 통제된 상황 하에서 마셔야지만 좋은 상황에 술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다른 것들까지 열어주자는 발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꼭 술보다 더 위험한 약물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술이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까먹고 말씀 안 드렸던 게 그 엑스터시라는 단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엑스터시라는 말이 자기 바깥에 나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약 엑스터시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무언가 도취된 상태를 엑스터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신 바깥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술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되면은 평상시에 내가 알던 내가 아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완고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나의 모습, 나의 관점에서 나의 모습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어떤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관점에서 이런 술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엑스터시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가 돼야만 유지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닌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신과 거리를 뒀을 때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려가지고 나의 상대편에 선 그 다른 나가 너무나 희미해져 버리는 너무나 나약해져 버리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 둘 사이에 대화가 성립할 수도 없고 자아성찰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인류가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마약류 같은 경우는 그 다른 나를 너무나 나약하게 만드는 정도까지 우리를 몰아붙인다고 판단을 내렸던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술의 장점에 대한 논의를 다른 마약에까지 적용시키는 거는 되게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 또 여러 철학자들의 생각에서 착안한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되게 가끔 마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시고 또 술집 가서는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하고 강하게 취할 정도로 안 마시려고 하고 그러는데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절제하시고 다들 살아가시겠지만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조금 특히 어리신 분들은 과음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